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군의 지시를 따르던 일본과 태국의 유조선이 이란에게 피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가 시작됐지만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미국, 결국 미 해군은 항모 전단의 손실을 우려해 유조선들의 호위를 포기했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 라는 지시만 반복할 뿐이었죠. 하지만 정박 지시를 따른 선박들이 고정표적이 되어 처참히 불타기 시작했고 미사일이 쏟아지는 불바다 속에서 죄 없는 선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전속력으로 앞장서기 시작했고 정박하던 다른 배들이 꼬리를 물어 탈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단 15분 만에 해협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고 전 세계 해운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마저 포기한 순간 홀로 돌파해낸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통항 불가를 선언한 바다를 한국 유조선 26척이 무단으로 뚫어버렸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사거리 한복판을 말입니다. 미 국방부는 경악했고 로이즈 보험 시장은 마비됐으며 전 세계 해운 운임은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5년 동안 분쟁 해역의 민간 선박 통제 매뉴얼을 써온 사람이 접니다. 데이비드 갤러거, 미 국방부 해군작전 참모부 해양안보 수석 분석관입니다. 제가 직접 쓴 매뉴얼이 전 세계 상선의 생사를 결정하는 바이블이었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미 해군의 억지력이 있는 한, 이 바다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항해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정확히 3일이 걸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첫날 밤에 이미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한 그 새벽, 제 매뉴얼을 충실히 따른 일본 화물선이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불덩이가 됐거든요. 엔진을 끄고 정박하라는 건 제 지시였습니다. 그 배를 고정표적으로 만든 것도 결국 저였어요. 위성 화면 속에서 철판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살인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4시 펜타곤 지하 상황실로 비상 호출이 떨어졌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국영방송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선포한 겁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제복 단추를 채우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협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5년간 비슷한 상황을 수십 번 겪었고 매번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전 세계 상선에 적대 행위 시 즉각 정선 밑대기 매뉴얼을 하달했어요. 엔진을 끄고 현 위치에 정박하라. 미 해군의 호위 편대가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자체 판단으로 움직이지 마라. 단순하고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이 매뉴얼은 제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고 이라크전부터 소말리아 해적 사태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완벽한 절차였어요. 문제는 이란이 예전의 이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분 없는 위협이 아니라 진짜로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봉쇄 선포 2시간 만에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만 중앙해역에 정박해 있던 일본 쇼센미스의 라인 소속 화물선이었어요. 제 매뉴얼대로 엔진을 끄고 닻을 내린 채 얌전히 대기하고 있던 배였습니다. 이란 자폭 드론 4대가 동시에 강화했어요. 30만 톤짜리 거대한 철덩어리가 꼼짝도 못한 채 맞았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으니 회피 기동은 애초에 불가능했죠. 위성 화면에 화염이 치솟았어요. 갑판 위 컨테이너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검은 연기가 수직으로 솟았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제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찔렀어요. 바로 옆 해역에 일본 NYK 라인 소속 에비스호도 정박해 있었습니다. 사토 켄지라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 지휘하는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음 반선이었어요. 제 매뉴얼을 똑같이 따르고 있었죠. 자매선이 불타는 걸 불과 2km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상황실에 사토 선장의 무전이 잡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호위함을 보내달라. 다음은 자기 배 차례라는 걸 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무전을 들으면서 중부사령부 레드포드 중장에게 즉각 연결했습니다. 레드포드 중장, 페르시아만의 상선 호위 편대를 즉시 투입해야 합니다. 대답이 돌아오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 3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이었습니다. 갤러거, 항모 전단을 해협 안쪽에 넣을 순 없어. 이란이 대한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 항모 한 척 손실은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사태야. 상선 호위는 불가능하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세계 바다의 경찰을 자처해온 미 해군이 자국 항공모함이 다칠까봐 민간 선박의 호위를 거부한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레드포드 중장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자국 전력 보존이 최우선이라는 거였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판단이 아니었어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사실상 이란에 넘겨준 거였습니다. 그 직후 런던에서 또 한 방이 날아왔어요. 로이즈 산하합동전쟁위원회 수석 위험평가관 마틴 핸드릭스가 긴급 고시를 내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반경 200해리 내 모든 선박의 전쟁 보험 효력을 즉각 정지한다는 통보였어요. 보험이 없으면 화물 인수도 안 되고 항구 입항도 안 됩니다. 사실상 금융의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 핸드릭스의 팩스 한 장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수백 척의 배를 무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막혔고 금융적으로도 막혔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찍힌 페르시아만의 위성 영상은 처참했습니다. 수백 개의 점들이 미동도 없이 바다 위에 흩뿌려져 있었어요. 각국 상선들이 엔진을 끄고 조타실 불마저 꺼버린 겁니다. 움직이면 이란에 맞고 가만히 있으면 보험이 없고 미 해군은 오지 않는다. 누군가 그걸 바다 주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차장이 아니었어요. 관짝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관짝이요.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상응판에 호르무즈 해협 구간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통항 불가. 25년 분석관 인생에서 이 딱지를 직접 붙여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항상 해결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없었습니다. 현대 군사력으로 호르무즈를 뚫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 결론을 공식 보고서에 타이핑하면서 손가락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권위와 확신을 제 손으로 부정하는 문장이었거든요. 보고서를 전송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을 때 상황실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분석관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위성화면 속 수백 개의 점들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토 선장도, 그리스 선박도, 노르웨이 유조선도 전부 조타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미 해군의 보호를 믿고 엔진을 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준 건 저였고 그 믿음을 배신한 것도 결국 우리 쪽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분석관 하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갤러거 수석,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성 영상 남동쪽 구석인데 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멈춰야 할 배가 움직인다는 건 오작동이거나 미친 짓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스크린을 봤어요. 페르시아만 남동쪽 해역, 수백 척이 죽은 듯 엎드려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26개의 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점의 색깔은 한국 선적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대열을 맞추고 있다는 건 단순한 표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진영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바다에서 그 배들만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의 사거리 한가운데를 향해서요. 커피잔을 놓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확신했어요. 저건 자살행위라고. 미 해군도 포기한 바다를 낡은 유조선 따위가 뚫을 수 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스크린 속 26개의 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25년의 확신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요. 26개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봉쇄 선포 12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 바로 앞까지 걸어갔어요. 위성 영상을 최대 배율로 확대하자 점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25척, 그리고 그 맨 앞에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었어요.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라는 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 눈을 의심했어요. 유조선이 25척이라는 건 상선단이라는 뜻이고 군함이 앞장섰다는 건 호위 편대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호위함이 단 한 척이라니. 미 해군의 항모 전단도 못 들어가는 바다에 구축함 하나를 방패? 차마 유조선 25척을 끌고 간다는 겁니까? 저거 진짜 들어가려는 건가? 옆에 있던 분석관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더 단정적이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 해군 전체가 포기한 해역의 노후 유조선들과 구축함, 한 척으로 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군사적 상식 밖이었거든요. 다국적 연합함대를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배를 모으고 조용히 대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상황실에 국제통신 감청 로그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독자 돌파 작전 승인서가 발급됐다는 정보였어요. 서명자는 해사안전국장 김재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외교적 마찰 경고가 쏟아졌을 텐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로그를 2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조선 25척의 단독 돌파를 승인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대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였어요. 그때 공용 VHF 채널 16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런던 해운연합의 올리버 스털링이었어요. 세계 최대 해운연합의 수석 운항감독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바다 냄새 한번 맡아본 적 없는 금융가 출신이었죠. 스털링은 전 세계 선장들이 듣고 있는 공용 주파수를 켜놓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들 보고 계시죠? 아시아의 고철 덩어리들이 자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다 암초에 받거나 이란 미사일에 맞아 산산조각 날 겁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채널 16은 국제조난 주파수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긴급통신용이에요. 그 채널을 열어놓고 한 나라의 선단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건 제가 25년간 본 적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스털링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럽 선장 몇몇이 동조하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스털링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군사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으니까요. 같은 시각, 일본 에비스오의 사토 선장이 한국 선단의 지휘선에 직접 무전을 쳤습니다. 감청 로그가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떴어요. 사토 선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매선이 불타는 걸 코앞에서 본 사람의 목소리였죠. 강 선장, 제발 들으십시오. 미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움직이면 죽어요. 우리 배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습니까? 엔진을 끄십시오. 상대는 한국 유조선 K프론티어의 강동환이라는 선장이었어요. 25년간 수많은 선장들의 이름을 접했지만 이 이름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감청 로그에 강 선장의 응답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전에 답하지 않은 겁니다. 사토 선장의 애원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축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침묵이 무모한 고집인지 아니면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여유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2번째 타격이 날아왔어요. 핸드릭스가 한국 선단의 조타실로 직접 팩스를 쏜 겁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출항 즉시 전 선박의 전쟁 보험을 강제 말소하겠다. 보험 없이 해협에 진입하면 국제해운협약 위반으로 선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그 팩스 사본을 읽었을 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군사적 위협에 금융 제재까지 겹쳤으니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위성화면 속 26개의 점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촘촘하게 대열을 조였어요. 감청팀이 한국 선단 내부 통신을 잡아냈습니다. 강 선장이 전 선단에 엔진 최고 출력 예열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핸드릭스의 팩스가 도착한 지 2분도 안 돼서요. 보험 말소 협박을 받고 엔진 출력을 올리는 선장은 제 25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레드포드 중장에게 다시 연락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건 게 아니었어요. 중부사령부 쪽에서 먼저 펜타곤에 통보를 해온 겁니다. 레드포드 중장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한국해군 소속 청해부대의 구축함이 미 해군 통제 구역을 무단 이탈해 한국 유조선단 전방에 배치됐다. 미 해군은 이에 대해 어떠한 호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선단이 격침될 경우 시신 수습을 포함한 모든 구조 활동을 거부한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도 안 건져주겠다는 거였어요. 공해상에서 조난 선박 구조는 국제법상 의무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한국 선단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레드포드 중장이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국 항모의 안전만 생각하는 보신주의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맹국의 배를 대놓고 사지에 내모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드포드의 구조 거부 선언이 한국 선단에 전달됐을 텐데 위성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속도가 줄지도 않았고 대열이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해부대의 최영함이 유조 선단 맨 앞으로 전진 배치를 완료하고 선단 전체의 기동 속도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미 해군의 보호 없이, 보험도 없이, 구조 약속도 없이 이란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구축함 한 척을 방패 삼아서요.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분석관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뭔가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매뉴얼은 이미 실패했고, 미 해군은 도망쳤고, 보험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도구가 무력해진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한국 배들 뿐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배들이 전멸하면 제 매뉴얼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거였고, 만에 하나 뚫어버리면 제 25년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거였어요. 어느 쪽이 됐든 저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한국 선단의 맨 앞, 청해부대 최영함의 점이 해협 입구 좌표를 찍었어요. 이란 해안포 사거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되돌아올 수 없었어요. 상황실의 모든 눈이 스크린에 박혔습니다. 공기가 굳었어요.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영함의 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선을 넘었어요. 25개의 유조선이 일사불란하게 뒤따랐습니다. 제 25년의 확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한국 선단이 사거리 경계선 바로 앞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돌진하는 줄 알았는데 멈춘 거예요. 상황실 분석관들이 술렁였습니다. 겁을 먹고 포기한 거냐는 말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이란 해안포 사거리 앞에 서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위성 영상을 확대하자 이상한 게 보였어요. 배들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닻을 내린 채로 미세하게 위치를 바꾸고 있었어요. 조류의 흐름에 따라 배를 의도적으로 홀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저 배들 뭘 하는 겁니까? 분석관이 물었지만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류를 타며 정박 위치를 미세 조정하는 건 교과서에 없는 기동이었거든요. 위성 데이터를 아무리 돌려봐도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 선단의 내부 통신 감청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건 단편적인 조각들 뿐이었어요. 한국 측이 주요 통신을 암호화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비암호화 채널로 잡힌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K-프론티어 갑판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무전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심하게 섞여 있었고 배경에 모래 입자가 마이크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갑판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강동원 선장이었다는 거요. K-프론티어에는 최신 전자에도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어요. 에어컨 나오는 조타실에서 모니터만 보면 해류와 풍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뜨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강 선장은 그 조타실을 박차고 나와 모래바람이 부는 갑판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성 보고에 따르면 당시 해협 일대에는 사막풍 샤말이 간헐적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모래를 품은 뜨거운 바람이 갑판을 때리는 상황에서 맨몸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손에 들린 건 낡은 쌍안경 하나와 너덜너덜한 수첩뿐이었어요. 수십억짜리 전자 장비를 놔두고 쌍안경으로 바다를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스털링이 또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한국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을 들고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쪽 드론으로 한국 선단을 훔쳐보고 있었겠죠. 스털링은 런던 사무실에서 VHF 채널을 열고 킬킬거렸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단한 전략을 공유합니다. 석기시대 원숭이가 쌍안경 들고 갑판에 서 있답니다. 21세기의 말이죠. 위성도 안 보고 레이더도 안 보고 눈알로 일한 미사일을 피하겠다는 건가 봅니다. 채널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유럽 선장 서너 명이 동조하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미 해군의 C4ISR 위성 정보 시스템. 수백억 달러짜리 정찰 네트워크도 호르무즈의 해답을 못 찾았는데 낡은 쌍안경이 뭘 찾겠습니까? 강 선장의 행동은 비합리적이었고 군사적으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강 선장이 갑판에 서서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위성 분석팀이 같은 시간대에 일한 해안 경비정 움직임을 대조해봤습니다. 경비정들의 교대 시점과 강 선장의 수첩 기록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이란 경비정이 교대할 때 발생하는 공백, 레이더 감시가 끊기는 짧은 틈이 있었던 겁니다. 3분이었어요. 고작 3분. 그 미세한 공백을 강 선장은 쌍안경으로 직접 보고 수첩의 시간과 좌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0만 톤짜리 유조선이 3분 만에 미사일 사거리를 벗어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강 선장의 관찰을 그저 쓸데없는 집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이 사람이 뭘 보고 있었는지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환점은 사막풍이 강하게 분 시점에 왔습니다. 갤러거 팀의 기상 분석관이 이상한 데이터를 보고했어요. 샤말이 불 때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온도차가 해안 레이더의 전파 경로를 교란한다는 거였습니다. 전파가 수면 위에서 굴절되면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분석이었어요. 이건 우리 쪽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전술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 한쪽을 스쳤어요. 그리고 감청팀이 결정적인 통신을 잡아냈습니다. K-프론티어에서 청해부대 최영함으로 전송된 데이터 패킷이었어요. 암호화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패킷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수기로 작성된 관측 기록을 디지털로 변환한 것이었습니다. 강 선장의 수첩 데이터가 청해부대 전술 컴퓨터로 넘어간 거예요. 낡은 쌍안경으로 관찰한 경비정 교대 시간, 조류의 흐름, 바람의 방향과 온도, 그날 것의 데이터를 최영함의 최영석 대령이라는 함장이 받아서 뭔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으로 그 두 사람의 조합이 뭘 하고 있는지 윤곽이 잡혔거든요. 강 선장이 감각으로 잡아낸 날 것의 패턴을 최 대령이 이지스급 전술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교차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이었어요. 그제야 강 선장이 왜 조타실에 최신 장비를 놔두고 갑판에 올라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전자해도에는 바람의 냄새가 안 찍히거든요. 모래 입자의 밀도도 안 뜨고 해수면 온도의 미세한 역전도 숫자로만 나오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강 선장은 기계가 놓치는 걸 몸으로 잡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펜타곤 상황실에서 저는 급히 같은 좌표의 데이터를 끌어모았습니다. 위성 영상, 기상 데이터, 해류 시뮬레이션, 이란의 한 레이더 배치도. 미 해군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돌렸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썰물과 사막풍이 완벽하게 겹치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그 시점에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역전되고 동시에 샤말의 모래 입자가 대기 중 전파 굴절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란 해안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물리적으로 수축하는 순간이었어요. 경비정 교대 시간까지 겹치면 레이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창이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15분. 숫자가 맞았어요. 유조선이 전속력으로 밀어붙이면 사거리를 관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미 해군 정찰 위성 네트워크와 슈퍼컴퓨터가 30분 걸려서 찾아낸 걸 30년. 짬밥의 뱃사람이 낡은 쌍안경과 너덜너덜한 수첩으로 먼저 찾아낸 거였어요. 아니, 먼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강 선장은 이미 그 데이터를 청해부대에 넘겨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끝낸 상태였어요. 우리가 결과를 확인했을 때 한국은 이미 실행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도의 냄새와 바람의 결로 지옥을 관통할 바늘구멍을 찾아낸 거였어요. 위성이 아니라 코로,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쌍안경으로요. 25년간 데이터와 기술력의 우위를 맹신해온 제 세계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석, 한국이 뚫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뚫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제 매뉴얼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5분. 15분의 창. 한국은 그 바늘구멍을 찾았고 저는 그걸 뒤늦게 확인만 한 꼴이었어요. 새벽 2시. 상황실의 정적을 깨뜨린 건 공용 VHF 채널 16이었습니다.
한국 선단 지휘선 K프론티어호에서 발신된 무전이었어요. 지금까지 침묵만 지키던 강동원 선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채널 16은 전 세계 선장들이 듣고 있는 주파수예요. 그걸 알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였죠. 강 선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호르무즈 해역에 계신 모든 선장들에게 고합니다. 일본 배를 죽인 건 이란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군의 멍청한 정지 매뉴얼입니다.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30만 톤짜리 배를 고정 표적으로 만든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배는 관짝이에요. 리 해군은 그 관짝 뚜껑을 직접 닫아놓고 도망쳤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분석관 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제가 쓴 매뉴얼을 전 세계가 듣는 주파수에서 정면으로 부정한 거였으니까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배 한 척 몰아본 적 없는 놈이 25년간 수천 척의 안전을 책임진 매뉴얼을 멍청하다고? 그것도 공개 채널에서. 당장 반박 무전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송신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머릿속에 일본 화물선의 위성 영상이 떠올랐거든요. 엔진을 끄고 정박해 있던 배. 제 지시를 가장 모범적으로 따른 배. 이란 드론의 완벽한 관역이 되어 녹아내린 배. 강 선장의 말이 틀렸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배가 표적이 됐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제 매뉴얼이 그 배를 멈추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송신 버튼에서 손을 뗐어요.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널 16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번에는 런던의 스털링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선장의 발언에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한국인이 미 해군 매뉴얼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규정 위반에 선동까지 하고 있어요. 자, 내기합시다. 저 한국 배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다 이란 미사일에 맞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45분 이내에 걸겠습니다. 유럽 쪽 선장 2~3명이 웃으면서 동조했어요. 누군가는 30분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해협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란 경비정에 납포된다에 걸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놓고 내기를 하는 거였어요. 역겹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도 그 판단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한국 선단의 생존 확률은 극히 낮았으니까요. 그 시각 감청팀이 한국 내부 통신을 하나 더 잡아냈습니다. 서울해양수산부와 K프론티어 사이의 암호화 통신이었는데 복호화에 성공한 건 핵심 문장 하나뿐이었어요. 해사안전국장 김재혁 발신이었습니다. 선발 유조선 1척의 단독 선행 기동을 승인한다. 전권은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한다.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선발 유조선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25척 전체가 아니라 한 척을 먼저 보낸다는 뜻이었거든요. 척후선이었습니다. 지뢰밭에 먼저 발을 딛는 역할이요. 그 한 척이 뚫리면 나머지가 따라가고 격침되면 돌파 계획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거였어요. 런던에서 3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핸드릭스가 한국 선단에 추가 팩스를 쏜 거예요. 이번 내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유출되면 한국 해운업 전체를 국제 해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환경오염 책임, 보험 사기, 국제항행 규정 위반을 전부 묶어서 형사소추하겠다. 한마디로 한국의 바다 장사를 영구적으로 끝장내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핸드릭스의 펜대 하나의 해운사의 존폐가 갈리는 건 이 업계에서는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청 로그에 잡힌 한국 측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강 선장이 전 선단에 내린 지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선발 유조선 지목. 선단 내 가장 무겁고 조향이 가장 둔한 배를 첫 돌파용으로 선정한다. 저는 그 로그를 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돌파에 날렵한 배를 쓰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속도가 빠르고 방향 전환이 쉬운 배가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강 선장은 정반대를 택했습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느리고 원유를 가득 실어 폭발 위험이 가장 높은 노후 유조선을 시험양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였어요. 분석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30초쯤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논리가 보였습니다. 가장 조건이 나쁜 배가 뚫으면 나머지 24척은 무조건 뚫린다는 뜻이었어요. 반대로 그 배가 격침되면 가장 좋은 배를 보내도 안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죠. 한 척의 희생으로 24척의 운명을 한 번에 판별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냉혹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완벽한 논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뱃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레드포드 중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중부사령부에서 펜타곤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 선발 유조선이 기동을 개시하면 고해상도 정찰 드론을 밀착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목적은 호위가 아니었습니다. 레드포드는 한국 배가 폭발하는 순간을 고화질로 촬영해서 교보제로 쓰겠다고 했어요. 독자 행동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교육 자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교육용 영상으로 찍겠다는 발상이 군인의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레드포드의 명령을 막을 권한은 제게 없었습니다. 드론이 출격했어요. 새벽 3시, 상황실에 시계가 찍혔습니다. 선발 유조선이 닻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위성 영상에서 그 배의 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감청팀이 K-프론티어 내부 통신을 잡아냈어요. 선발 유조선의 기관장이 엔진 보호 장치를 전부 해제하고 스로틀을 100%에 고정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엔진 보호 장치는 과열과 과부하를 막는 안전장치예요. 그걸 끄는 건 기관실이 불이 나든 엔진이 녹아내리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고 속도를 한 노트라도 더 짜내기 위해 배의 안전장치를 몽땅 걷어찬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위험 해역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레이더를 최대로 가동하면서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게 규범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안전장치를 끄고 엔진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숨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는 거였어요. 이란 미사일의 조준 시간보다 빠르게 사거리를 관통하겠다는 발상이었죠.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3시 15분, 정각에 백고동이 울렸어요. 상황실의 스피커로 그 소리가 잡혔습니다. 길고 낮은 울림이었어요. 위성 영상에서 선발 유조선의 점이 급격하게 가속했습니다. 바닷물을 찢으며 사거리 경계선을 돌파한 거예요. 동시에 레드포드가 밀착시킨 드론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상황실 보조 스크린에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유조선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30만 톤짜리 배가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엔진 보호 장치를 해제하고 스로틀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인 결과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드론 영상과 위성 영상을 번갈아 봤습니다. 선발 유조선이 이란 해안포 사거리 정중앙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어요. 위성 화면 한쪽에서 이란 해안포 기지의 레이더 신호가 활성화됐습니다. 붉은 빛이 번쩍이며 조준을 시작한 거예요. 이란이 알아챈 겁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20여 명의 눈이 2개의 스크린에 박혀 있었어요. 하나는 전속력으로 어둠을 가르는 유조선, 다른 하나는 그 유조선을 향해 조준선을 좁혀오는 이란 레이더의 붉은 원. 2개의 점이 겹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25년간 스크린 앞에서 수백 번의 위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주먹을 쥐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란 레이더의 조준원이 선발 유조선 위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보조 스크린에 뜬 드론 영상 속에서 유조선, 조타실의 미사일 로곤 경보등이 붉게 전멸하는 게 보였어요.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조타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선박, 당장 배를 돌려라. 즉시 회도해서 사거리를 이탈해라. 제 목소리가 상황실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공용 주파수로 송신한 건 아니었어요. 혼자 소리친 거였습니다. 보내봤자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입이 먼저 열린 거예요. 분석관 하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성 화면에서 선발 유조선의 점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로곤 경보가 울리는데 가속을 하는 배를 저는 25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감청팀이 잡아낸 내부 통신에 따르면 K-프론티어의 강 선장이 선발 유조선 조타수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피 기동을 하지 마라. 조타를 고정하고 조류의 배를 맡겨라. 저는 그 로그를 읽고 귀를 의심했어요. 미사일이 조준되고 있는데 회피 기동을 포기하라는 지시였거든요. 군사 교범상으로는 자살 명령이었습니다. 로곤 경보가 울리면 즉각 지그재그 회피 기동에 들어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강 선장은 정반대를 시켰어요. 방향타를 놓고 배를 조류에 실어라. 3초 뒤에 위성 영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발 유조선의 점이 직선 궤도에서 미세하게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타수가 방향타를 조작한 게 아니었어요. 조류였습니다. 사막풍 샤말이 만들어낸 썰물 조류가 유조선의 거대한 선체를 옆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배가 스스로 미끄러지듯 항로를 틀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30만 톤짜리 유조선이 마치 서퍼가 파도를 타듯 조류 위에 올라탄 거였어요. 동시에 위성 화면에 일한 레이더 조준원이 흔들렸습니다. 유조선의 위치가 레이더 예측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도 역전 현상이 전파를 굴절시키는 데다 배 자체가 조류를 타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레이더의 조준 해상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강 선장이 새벽 3시 15분을 택한 이유가 그제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썰물 조류와 사막풍과 온도 역전,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그 15분 동안 레이더가 물리적으로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란 해안포가 불을 뿜었어요. 위성 영상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숨을 삼켰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화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3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포탄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하얀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유조선 꽁무니 뒤쪽이었어요. 빗나간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유조선의 뒤편. 이미 지나간 빈 바다만 때린 거였어요. 두 번째 포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요. 유조선은 이미 레이더 조준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와 궤도로 사거리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자를 더듬어 앉았어요. 이건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조류의 타이밍, 사막풍의 세기, 레이더 굴절의 각도, 엔진 출력의 극대화, 전부 계산된 거였어요. 강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관찰하고 수첩에 적어 넣은 그 데이터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이 석기시대 원숭이라고 비웃은 그 쌍안경과 수첩이 수백억 달러짜리 미사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상황실의 보조 스크린에는 런던 해운연합 사무실의 라이브 피드가 떠 있었습니다. 레드포드 중장이 밀착시킨 드론 영상을 런던에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스털링이 화면에 찍혔어요.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45분 안에 격침된다고 내기를 걸던 사람이었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7분이었어요. 선발 유조선이 사거리 경계선을 돌파한 지 정확히 12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유조선의 점이 이란 해안포 사거리의 바깥쪽 경계선에 도달했어요. 사거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누군가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어요. 30만 톤짜리 노후 유조선이 엔진 보호 장치를 해제하고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이란 미사일 사거리를 관통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3시 30분 선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출구를 빠져나왔어요. 드론 영상에 유조선의 백고동 소리가 잡혔습니다. 길고 낮은 울림이었어요. 승리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고, 경탄도 아니었어요. 25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15분 만에 부정됐다는 사실이 가슴팍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감청팀이 각국 선박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조타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선원들이 갑판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일본 에비스호의 사토 선장도 무전을 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감청 로그에 찍힌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뚫었다. 뚫었어. 40년 바다 인생에서 제 손이 규정에 반하는 쪽으로 움직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토 선장의 그 무전이 저를 흔든 건지 아니면 눈앞에서 본 돌파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상황실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석, 통항 불가 표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붙인 빨간 딱지가 호르무즈 해협 위에 붙어 있었어요. 통항 불가. 제25년 경력이 내린 공식 판정이었습니다. 현대 군사력으로 호르무즈를 뚫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방금 낡은 유조선 한 척이 그 불가능을 15분 만에 찢어발렸어요. 미 해군의 항모 전단도 못한 걸 엔진 보호 장치를 끈 노후 유조선이 해낸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딱지를 뜯어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딱지를 뜯는 순간 제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 모든 매뉴얼, 모든 판단의 권위가 증발하는 거였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어요. 분석관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빨간 딱지의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딱지가 떨어져 나왔어요. 접착제가 뜯기는 작은 소리가 장례식장보다 조용한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이 해협을 뚫었다. 통항 불가 판정을 철회한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공식 보고 채널에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납같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문장이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평생에서 가장 긴 3초였어요.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30초도 안 돼서 위성 영상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이란 혁명수비대였어요. 선발 유조선이 무사히 빠져나간 걸 확인한 이란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해안 레이더 주파수를 변칙 패턴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강 선장이 찾아낸 레이더 사각지대의 허점을 이란도 깨닫고 막아버리려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위성 열화상의 해안 기지에서 소형 비행체 수십 개가 이륙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자폭 무인기였어요. 보복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상황판에 새로운 위협 표기를 입력하면서 스크린 한쪽에 떠있는 한국 선단의 점들을 봤어요. 선발 유조선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본진 25척은 아직 해협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란이 레이더 패턴을 바꾸고 무인기까지 띄우면 첫 번째 돌파 때 먹혔던 조류타기와 사각지대 진입이 2번은 안 통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한 번 성공한 거지 25번을 더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그 한 번의 성공을 분석하고 허점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선발 유조선의 백고동 소리가 아직 귓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거요. 이란의 대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선발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간 지 4시간 만에 위성 영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란 해안 기지 3곳에서 자폭 무인기가 쉴 새 없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비행체 수가 300을 넘겼어요. 해안포 레이더도 주파수를 변칙 패턴으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강 선장이 찾아낸 3시 15분의 사각지대. 그 바늘구멍을 이란 측이 완전히 꿰뚫어 본 거예요. 조류와 온도 역전을 이용한 레이더 교란은 2번 다시 안 통할 거였습니다. 거기에 자폭 무인기 수백 대가 해협 상공을 촘촘히 덮어버렸으니 사각지대 자체가 소멸한 셈이었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기상 분석팀이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사상 최악 규모의 모래폭풍 샤말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은 8시간 뒤. 풍속 초당 30m 이상의 모래 농도가 관측 역사상 최고치였어요. 이 폭풍이 해협을 덮치면 가시거리가 제로로 떨어지고 위성 GPS 통신이 완전히 먹통이 됩니다. 레이더만 먹히는 게 아니에요. 위성도 안 되고 무선도 끊기고 육안으로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칠흑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이란 편을 들어주는 꼴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스털링이 즉각 움직였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전문 기자들 앞에서 스털링은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청팀이 중계 영상을 상황실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첫 번째 통과는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뽀록이에요. 2번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레이더를 교체했고 무인기 300대가 해협을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대급 모래폭풍까지 몰려옵니다. 한국 선단이 한 척 더 움직이면 전멸할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스털링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군사적으로 따지면 그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이란의 허를 찔렀기에 성공한 거였어요. 이제 이란은 대비를 마쳤고 거기에 모래폭풍까지 겹치면 한국 선단에게 유리한 조건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결론이었어요. 본진 25척의 추가 돌파는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스털링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논평이 아니었어요. 프레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운으로 규정하고 추가 시도를 자살행위로 못 박아서 본진의 출항을 여론으로 봉쇄하려는 전략이었죠. 유럽과 미국의 해운업계가 그 프레임에 올라탔어요. 한국 선단이 추가 돌파에 실패하면 해협의 영구 폐쇄가 기정사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의 운임이 천정부지로 뛰거든요. 서구 해운사들에게는 한국이 실패하는 쪽이 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운으로 깎아내리는 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이해관계였어요. 핸드릭스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로이즈 합동전쟁위원회 명의로 한국 선단 전체에 긴급 고시를 발송한 거예요. 다음 선박이 움직이면 국제법을 동원해 선박을 압류하겠다. 선장 개인에 대한 형사소추에 더해 한국 해운사의 국제입항 자격을 전면 정지시키겠다. 이건 보험 말소보다 한 단계 위의 협박이었어요. 배를 물리적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핸드릭스의 권한으로 그게 가능했어요. 자본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거든요. 레드포드 중장도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채널로 전달된 메시지였어요. 모래폭풍이 도달하면 해협 내 모든 구조 작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국 선단이 추가 진입을 감행하면 전멸이 확실하다. 지금 즉시 배를 포기하고 선원들만 대피시켜라. 군사적 조언이 아니라 사실상 명령조의 통첩이었어요. 동맹국에 보내는 문서의 어투가 아니었습니다. 감청팀이 서울 쪽 통신을 잡아냈어요. 한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레드포드의 최후 통첩이 청와대에 전달되자마자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전화가 폭주했어요.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파탄나면 어떡할 거냐? 선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정치적 책임을 물겠다. 당장 작전을 중단하라. 전화 내용이 직접 감청된 건 아니었지만 해양수산부 상황실의 통신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건 위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돌파 작전이 끝났다고 판단했어요. 군사적으로 불가능하고 금융적으로 봉쇄당했고 외교적으로 압박받고 자국 정치권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이 사면 초과를 뚫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상황실에서도 같은 분위기였어요. 한국이 철수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청팀이 서울발 통신을 하나 더 올렸어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김재혁이 발신한 것이었습니다. 복호화된 내용은 짧았어요. 상황실 유선 통신을 전면 차단한다. 이후 모든 결정 권한은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한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저는 그 로그를 3번 읽었습니다. 유선 통신을 차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전화선을 뽑아버린 겁니다. 정치권의 중단 지시가 전화로 쏟아지니까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외교부도 청와대도 국방부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관료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경력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해요. 김재혁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였습니다.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미쳤군. 상부 지시를 차단하고 현장에 정권을 줬어. 한국 정부 안에서 쿠데타를 친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포기의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방해를 차단하고 현장에 자유를 줬다는 건 돌파를 계속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모래폭풍이 오든 무인기가 300대든 핸드릭스가 압류를 하든 상관없이 들어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 선단 본진 25척이 미동도 없이 정박해 있었어요. 여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데이터를 확인하자 엔진의 열 반응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배들이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안에서는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청팀이 마지막 통신을 올렸습니다. K-프론티어에서 전선단에 발신된 무전이었어요. 강동환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전기 특유의 잡음 너머로 들려온 지시는 간결했어요. 지금부터 무전기를 끈다. 모든 외부 통신을 차단해라. 앞으로는 서로의 백고동 소리만 듣는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 직후 한국 선단의 통신 신호가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감청팀의 화면이 텅 비었어요. 25척의 유조선과 구축함 한 척이 동시에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겁니다. 위성으로 위치는 추적할 수 있었지만 내부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이한 정막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감청 로그를 통해 한국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창이 닫힌 거였습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26척의 배가 무전도 끄고 전화선도 뽑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차단한 채 이란 미사일과 무인기와 모래폭풍이 기다리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완전히 혼자서. 저는 스크린 앞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 해군은 이미 손을 뗐고, 보험은 말소됐고, 한국 정부마저 연결이 끊겼습니다. 남은 건 위성화면 속 26개의 점뿐이었어요. 그 점들이 곧 역대급 모래폭풍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게 기상 분석팀의 예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그 점들이 남아있을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기상 위성 영상에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서 남하하는 거대한 황토색 벽이 찍혔습니다. 모래폭풍의 선단이었어요. 해협까지 6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의 점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엔진만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백고동 소리도, 무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에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모래폭풍이 해협을 삼켰습니다. 기상 위성 영상에서 페르시아만 전체가 황토색 먼지 아래로 사라졌어요. 가시거리 제로, GPS 통신 두절, 위성 적외선 카메라마저 모래 입자의 밀도에 막혀 해상도가 반토막 났습니다. 상황실 정면 스크린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한국 선단의 26개 점이 모래 노이즈 속에서 깜빡거리다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추적이 끊기는 거였어요. 분석관이 다급하게 주파수를 바꿔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분 만에 26개 점이 전부 사라졌어요. 스크린에는 황토색 안개만 남았습니다. 상황실이 먹먹해졌어요. 위성도 안 되고, 무전도 끊겼고, 드론은 폭풍에 회수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눈과 귀가 동시에 막힌 거예요. 한국 선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레드포드 중장이 밀착시킨 고해상도, 드론도 폭풍 진입 30분 전에 철수했어요. 30m 이상의 풍속에서 드론을 띄울 수는 없으니까요. 펜타곤의 수백억 달러짜리 정찰 네트워크가 모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텅 빈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25년간 이 자리에서 전 세계 바다를 봐왔습니다. 위성 하나면 지구 반대편의 어선까지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 힘이었고, 제 권위였고, 제가 매뉴얼을 쓸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장님이었어요. 모래 한 줌이 수백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모래 속 어딘가에서 26척의 배가 무전도 끄고, 위성도 없이 이란의 무인기 떼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레드포드 중장의 반응이 상황실에 전달됐습니다. 중부사령부 통신으로 올라온 짧은 메시지였어요. 예상 시나리오, 한국 선단 전멸, 폭풍 종료 후 잔해 수습 작전 준비에 착수하라. 레드포드는 이미 한국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죽은 사람 건져내는 준비부터 하라는 거였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시체도 안 건져주겠다고 한 게 이틀 전인데, 이제는 잔해 수습을 준비하라고요. 한국 배들이 전부 가라앉은 뒤에 파편이나 주워서 실패 사례 보고서를 쓰겠다는 거였어요. 군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계산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상황실에는 아무런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은 여전히 황토색 안개뿐이었고, 감청팀의 화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분석관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켰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뭔가가 터지기를, 폭발음이든 구조 신호든 뭐라도 잡히기를요.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커피가 식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황토색 스크린만 뚫어져라 봤어요. 3시간째 접어들었을 때 위성 적외선 센서에 미세한 열 반응이 잡혔습니다. 해협 중앙부에서요. 분석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열 반응의 패턴이 선박 엔진의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연속적으로 찍혔습니다. 2, 3, 5, 10, 20.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나타나는 열점들이었어요. 노이즈가 심해서 정확한 수를 세기 어려웠지만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대열이 유지된다는 건 지휘 체계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열을 유지한 채 해협을 관통하고 있어요.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요. GPS도 없이, 무전도 없이, 가시거리 제로인 칠흑 속에서 30만 톤짜리 유조선,
25척이 대열을 유지하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위성 항법 없이 거대한 선단이 대열을 유지하려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아야 해요. 레이더도 안 되고 무전도 끊긴 상황에서 위치를 공유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를 직접 보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나중에 들어온 영상과 한국 측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강동환 선장이 전 선단의 전파, 침묵 상태에서의 기동 방식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모든 배는 앞에의 선미등 하나만 보고 쫓아간다. 간격은 50m. 50m라는 건 30만 톤급 유조선의 전장이 330m인 걸 감안하면 배 한 척, 길이의 6분의 1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 간격으로 25척이 일렬로 붙어서 달린다는 건 앞 배가 1초만 늦게 방향을 틀어도 뒤따르는 배가 선미를 들이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척이라도 이탈하면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첨단 위성 항법 대신 인간의 눈알 하나에 배 25척의 운명을 건 거였습니다. 앞에의 선미등, 폭풍 속 칠흑에서 겨우 보일까 말까 한 그 불빛 하나를 놓치면 끝이에요. 저는 25년간 데이터와 시스템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인간의 감각 따위는 기계의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기계가 전부 죽은 바다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건 사람의 눈과 서로에 대한 신뢰뿐이었습니다. 그때 위성 열화상에 새로운 열점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선단의 열점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소형이고 빠르고 상공에서 강화하는 궤적이었어요. 자폭 무인기였습니다. 이란이 폭풍 속에서도 무인기를 날린 거예요. 모래 폭풍 안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건 자살에 가까운 도박이지만 이란은 그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열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수십 개가 유조선단 한가운데를 향해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탄식이 터졌어요. 끝났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가시거리 제로인 폭풍 속에서 무인기 때가 덮치면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레이더가 모래에 교란되니 방공 미사일의 조준도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 구축함 최영함에 탑재된 방공 체계가 뭐든 간에 시야 제로의 레이더, 교란까지 겹치면 요격률이 바닥을 칠 거라고요. 그런데 열화상 영상에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화하던 무인기 열점들이 유조선단에 도달하기 직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꺼진 게 아니었어요. 열폭발 후 소멸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요격당한 거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 10, 20. 강화하는 무인기마다 유조선단에 도달하기 전에 터져나갔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 한 대도 대열에 닿지 못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열화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조선단 호위 위치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격, 미사일의 열 궤적이 무인기 소멸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최영함이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석 대령의 구축함이 폭풍 한가운데서 방공 미사일을 연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100% 명중률로요. 시야 제로, 레이더 교란 환경에서 자폭 무인기를 100% 요격하는 방공 체계라니. 제가 아는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도 이 조건에서는 70%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분석관이 요격 미사일의 궤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올렸어요. 천국-1이라는 한국산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 체계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관심을 둔 적이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진지하게 평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사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미군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인기 소멸 로그의 마지막 열점이 사라진 시각을 확인했어요. 강화를 시도한 무인기가 총 몇 대였는지 정확한 집계는 폭풍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열화상에 잡힌 것만 40대 이상이었습니다. 40대 이상의 자폭 무인기가 유조선단을 향해 강화했고 단 한 대도 대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전부 요격됐습니다. 무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위성 적외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선단의 열점들은 여전히 대열을 유지하며 해협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50m 간격의 초밀착 꼬리물기가 무인기 공격 와중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열을 유지하면서 요격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앞에서는 눈으로 선미등을 쫓고 위에서는 무인기를 쏘아 떨구며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기계의 방패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열화상 화면 맨 뒤쪽에서 새로운 열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선단의 꼬리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대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데이터를 뽑았어요. 일본 국적 선박이었습니다. NYK 라인 소속 에비스호 사토 켄지 선장의 배였어요. 도쿄 본사의 대기 명령을 어기고 닻을 올린 거였습니다. 30만 톤짜리 거대한 배가 한국 선단맨 뒤에 몰래 붙어서 폭풍 속을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미군 지시를 따르라고 애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규정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원칙주의자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40년 인생의 원칙을 버리고 한국 배 꼬리에 목숨을 맡긴 겁니다. 저는 사토 선장의 열점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군의 매뉴얼을 따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그 매뉴얼을 버리고 한국 배를 쫓아간 거였어요. 25년간 제가 만든 규정을 가장 충실히 따랐던 일본의 베테랑 선장이 제 규정 대신 한국 선장의 선미등을 택한 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였어요. 현장에서 목숨을 건 사람이 내린 판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제 25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였으니까요. 폭풍은 4시간을 더 끌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화상 화면에 깜빡이는 점들을 세는 것뿐이었어요. 26개, 한국 25에 일본 하나. 폭풍이 거세질 때마다 점 몇 개가 노이즈에 묻혀 사라졌다가 잠시 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점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어요. 다시 나타나면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간 위성화면 앞에서 수천 척의 배를 추적했지만 이렇게 점 하나에 일희일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배들이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새벽 7시를 지났을 때 기상 위성 영상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폭풍의 남쪽 가장자리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초당 30m에서 20m로 다시 10m로 떨어졌어요. 황토색 안개 아래로 바다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광학 카메라의 해상도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분석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만 죽이고 화면이 선명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7시 34분.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광학 위성 영상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해협 출구 해역이 찍혔어요. 저는 스크린을 보고 두 눈을 비볐습니다.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0, 20, 25, 26. 26척의 배가 대열을 유지한 채 호르무즈 해협 출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척도 빠짐없이요. 선체의 화염의 흔적도, 충돌의 흔적도, 어떤 손상의 흔적도 없었어요. 상처 하나 없이 전부 살아나온 거였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다른 분석관도 일어났습니다. 1명씩, 2명씩, 20여 명이 전부 일어섰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어요. 그냥 서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모래폭풍을 뚫고 무인기 떼를 전부 쏘아 떨구고 50m 간격의 꼬리물기로 26척이 한 척의 탈락도 없이 빠져나오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건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했어요. 기적은 운이 만드는 거지만 이건 운이 아니었거든요. 계산과 감각과 신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중부사령부에서 통신이 왔어요. 레드포드 중장의 상황실에서 발신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레드포드 중장이 제화함대 상황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한국 선단이 빠져나오는 모니터를 향해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관자놀이로 올라갔어요. 거수경례였습니다. 시체도 안 건져주겠다고 한 사람이 자네 수습 준비나 하라고. 한 사람이 영웅놀이에 심취한 아시아 군대라고 비웃은 사람이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경직된 어깨와 굳은 표정에서 모멸이 아닌 진심이 읽혔습니다. 25년간 레드포드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황실 벽에 걸린 미해군 깃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세계 바다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표어가 깃발 아래 새겨져 있었죠. 그 표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친 바다를 한국이 뚫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해협을 낡은 유조선들이 관통했어요. 우리가 시체도 안 건져주겠다고
버린 사람들이 상처 하나 없이 돌아왔어요. 25년간 이 상황실에서 세계 바다를 호령했다고 믿어온 제 자부심이 흙바닥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어요. 펜타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부장에게 직보하는 채널이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이 전화로 보고한 내용은 항상 미 해군의 성과였어요. 우리가 뭘 했고, 우리가 뭘 막았고, 우리가 뭘 통제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보고해야 할 건 우리의 패배였습니다. 미 해군의 선박 통제 매뉴얼은 현장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돌파는 한국 민간 선단과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수행했으며 미 해군은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작전 방식이 우리의 모든 교범을 압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참모부장이 되물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고하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매뉴얼이 틀렸고 한국이 옳았다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25년 경력의 무게가 어깨에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가벼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텅 빈 거였어요. 감청팀이 전 세계 해운 통신을 실시간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단이 해협을 뚫었다는 소식이 바다 위에 퍼지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조타실 불을 끄고 웅크리고 있던 각국 선장들이 갑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환호무전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잡힌 이름은 강동원이었습니다. 강 선장을 만나야 한다. 강 선장에게 연결해달라. 강 선장의 항진 데이터를 공유해달라. 이틀 전까지 석기시대의 원숭이라고 비웃던 사람들, 자살행위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내기를 걸던 사람들이 전부 강 선장을 찾고 있었어요. 스털링의 런던 사무실 영상이 보조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스털링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명품 셔츠에 소매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폭풍을 뚫고 나오는 한국 선단의 열화상 영상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어요. 100% 요격률, 이탈 제로의 초밀착 기동. 스털링이 석기시대 원숭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스털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어요. 자기가 뭘 본 건지 아직 소화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스크린에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대열을 유지한 채 항구를 향해 가는 26척의 배가 찍혀 있었습니다. 선두의 최영암부터 맨 뒤에 일본 에비스호까지 한 줄로 이어진 점들이 바다 위에 긴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선이 지도 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사거리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직선이었어요. 미 해군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포기한 구간을 한국의 유조선들이 직선으로 그어버린 거였습니다. 이틀 뒤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긴급 총회가 소집됐습니다. 호르무즈 사태의 교훈과 국제해상 안전 프로토콜 개편을 의제로요. 전 세계 해운업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도 미 국방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펜타곤은 제게 분명한 지시를 내렸어요. 미 해군의 체면을 지켜라. 매뉴얼 실패를 최소화하고 한국의 성공을 미군의 간접 지원 결과로 프레이밍해라. 저는 그 지시서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 속에서 불타던 일본 배가 떠올랐어요. 제 매뉴얼 때문에 죽은 배. 그 배를 살릴 수 있었던 건 미군의 간접 지원이 아니라 한국 선장의 낡은 쌍안경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체면을 위해 그 사실을 묻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지시서를 서랍에 넣고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채로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